200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연속 강연 가운데 2004년도 파트고요. 2004년도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각종 미술상의 후보자를 이렇게 휩쓸기도 하고 수상자가 되기도 하죠. 어지간한 미술 공모전에 가게 되면 절반 이상은 미디어 아트죠. 흔히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 아트랑 보통 등가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빔을 쏘고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아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뉴미디어라는 그 용어에서 보듯이 새로운 창작 도구로 제작된 많은 작업들이 미디어 아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진, 뭐 디지털 기술, 뭐 영상, 그리고 사이보그, 웹아트,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종래 미술 도구가 아닌 새로운 창작 도구로 만들어진 아주 많은 미술이 미디어 아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한글 위키에서는 미디어 아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미국 위키에서 미디어 아트를 치게 되면 뉴미디어 아트라는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로 제작된 예술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유화나 스케치나 아니면 이제 펜으로 그리는 거, 크레용, 이게 전부 다 매체긴 매체거든요. 미디어거든요. 다만 구매체죠. 미디어 아트가 포괄하는 범주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제 책 12장 가운데 이 미디어 아트 파트를 다룬 장이 가장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미술의 도구가 아닌 사무용 도구? 그러니까 컴퓨터나 디지털 장비는 원래 미술 창작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술의 메시지를 갖다 전달하는 게 미디어 아트인 경우가 많이 있죠. 미디어 아트의 한계를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미디어 아트는 전성기가 되게 짧습니다. 빠른 미디어의 업데이트 주기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작품들이 낡은 작품으로 도태가 돼서 이제 구작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미술 공모전에서 회화가 강세라는 주제로 영상을 몇 번 올렸었죠. 그거의 배경으로 제가 어떤 걸 얘기했어요? 미디어 아트가 만드는 피로감이 누적돼서 회화에 집중하게 되는 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디어 아트는 좀 지루하거든요. 그럼 미디어 아트하고 연관시켜서 2004년도의 시대상은 어떻는가? 2004년도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올해 히트 상품을 매해 발표하는데 바로 그 해 2004년도 명단에는 미디어의 새 강자들이 1, 2에 올라갑니다. 1위는 싸이월드, 2위는 복합기능 휴대전화. 둘 다 지금은 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미디어는 전성기가 짧아요. 아무튼 2004년도에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플랫폼들이 상위권에 올라갔던 해예요. 그 2004년도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시위하러 광화문 광장에 나왔는데 예전 시위 문화와는 달리 휴대전화로 시위 장소, 이동한 장소 이런 걸 갖다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위 문화가 정착한 해가 또 2004년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미술판에서 뉴미디어 시대 하부 구조가 생긴 시점은 저는 한 2000년도, 그러니까 뉴밀레니엄 전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제1회 광주 비엔날레 때 백남준이 지휘한 인포아트라는 특별 미디어 전시가 열리기도 했고, 서울에서는 서울시 정도 600년을 기념한 도시화 영상전이 1996년도에 열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의 전신이냐면 2000년도 뉴밀레니엄이 됐던 때 생긴 경년제 미디어 비엔날레인 미디어시티 서울의 전신입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재교육 기관이 됐던 무수한 영상대학원들, 그러니까 중앙대, 숭실대, 연세대, 서강대 이 학교에 이 학과들이 생긴 때가 다 2000년도 전후예요. 미디어 아트는 워낙에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서 제 책에서는 몇 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업군을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유명한 말 있죠. 진기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진기종의 내게 벨스러운 일들, 이게 2004년도에 쌈지 스페이스에서 출품되는데 당시 벨이라는 신조어가 크게 유행해요. 이 벨이란 말은 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유행어죠. 근데 그 유행을 조형물을 내기도 했고, 당연히 중고업은 마샬 맥루한의 그 미디어가 메시지다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장영애 중공업의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홈피에 들어가게 되면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거의 카운트다운으로 시작을 하죠. 이 장영애 중공업의 메시지는 거의 무수한 정치적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 정치적 문장이 아니라 동시대인들한테 매우 익숙한 이 장영애 중공업이 사용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에 있다는 거, 그 매체를 우리가 감각하고 자극하는 거, 이게 바로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런 그 매체에 대한 그 감각 자극이 장영애 중공업 작업의 메시지입니다. 영화와 미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죠. 미디어 아트인지 영화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시나리오도 있고 출연 배우도 있는데 하나는 극장에 걸리고 하나는 갤러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 아티스트 가운데 미술계랑 영화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피차풍 위라세타 쿤, 스티브 맥퀸,
매튜 바니, 이런 작가들의 작업은 제대로 된 영상이랑 스크린이 갖춰진 극장에서 볼 때 제대로 관람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작가 가운데도 박경근의 철의 꿈 같은 경우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우고, 박찬경이 자기의 친형인 박찬욱 감독이랑 만든 단편영화 파란만장은 아이폰으로 찍어서 만들었죠. 근데 이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단편영화 부분에서 황금곰상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박찬경이 제작했던 장편영화 만시는 아예 영화죠. 그리고 이몽순의 작품 가운데 위로공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상을 받았어요? 이건 영화인데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당시 2015년도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었어요. 그래서 시사회 때 이분이 와서 이런 영화가 미술제에서 상을 받다니 놀랐습니다 라는 그 소감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술, 특히 미디어 아트와 영화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미디어 아트의 주제로서의 현실과 가상, 이것은 미디어 아트가 단골로 다루고 있는 주제죠. 왜냐하면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 자체가 뉴미디어가 초래한 매체 환경이거든요. 초기 미디어 아티스트, 예를 들어서 박현기의 경우는 품고 있는 작가가 모니터를 기울일 때마다 화면 속의 물이 가평을 맞추죠. 그래서 TV 속 화면과 TV 바깥의 실제 오브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김혜민 같은 경우 TV 해머라는 작업에서 화면 속의 망치가 모니터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에서, 그리고 진기종의 방송 중이라는 작업도 가상과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작업이고요.